공감에 대한 장애물, 이론적 문제. 아마도 상담자의 공감에 대한 가장 놀라운 장애물은 인간 행동에 관한 상담자 자신의 이론일 수 있다. 개별적인 인간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상담자가 사용하는 어떠한 이론도 자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내담자의 개인적인 세계에 상담자 자신의 훌륭하게 개발된 감수성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숨어서 기다리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때로 이런 이론은 연구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 이론이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울한 사람은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 지적이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를 언어화하기 힘들 수 있다. 나에 대한 내담자의 분노 혹은 애정은 그의 전의의 징후일 수 있다. 다른 이론은 연구에 토대하지 않지만 강력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주 이런 개인적 이론이 편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진짜 문제가 없다. 어려움에 단호하게 직면하는 것이 진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경향이 있다. 심리적 이론과 개인적 이론 모두 개별적인 내담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소용이 없다. 인간 행동의 경향성이나 일반성을 반영한 심리적 연구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도 우리에게 특정한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 우리에게 신뢰성 있는 결론을 말해줄 수 없다. 이론에 따라 다른 길로 빠지는 것보다는 내담자의 개인적이고 고유한 반응을 발견하기 위해 그에게 공감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아마도 이것이 일부 심리학자에게 인간 중심 접근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들은 내담자의 개별성을 충분히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많은 물질적인 부와 인간 행동에 관한 그들의 이론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간 행동에 관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론이 실현되길 감정적으로 기대할 것이다. 이론이 정확하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적 수준에서 그것이 정확하기를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인간 중심 훈련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 이론을 드러내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글상자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지어 개인적 이론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도 그 이론은 상담자가 개별적인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 글상자 4-7 개인적 이론이 방해가 될 수 있다. 상담자가 상담 초기에 있는 내담자와의 작업을 보고한다. 나는 최근에 파트너와 이별한 한 내담자와의 작업을 기억한다. 나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우울이나 상실 혹은 슬픔의 요소가 드러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떤 감정의 징후를 보고 있다고 계속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런 생각을 부정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녀가 그것에 대해 꽤 실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명백히 잘못된 공감을 한 지 몇 주가 지나서야 상담에 방해가 된 것이 최근 이별한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에 일단의 새로운 요소를 재구축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원하는 이 생기발랄한 여성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어려웠다.
한 특정한 종류의 개인적 이론이 공감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개인적 이론에 대해 별도로 언급해야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만약 내가 나의 내담자와 같은 종류의 상황에 처했다면 그때 나의 내담자는 아마도 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경험을 갖는 것이 때로는 의사소통을 쉽게 해주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초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경험이 실제로 비슷한 정도에 따라서 공감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경험한 것에 관하여 지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는 일반적인 경험이 때로는 실제로 공감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상담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위험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과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패한 공감이라 불린다. 그것이 공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자 자신을 내담자의 입장에 서게 하고 상담자가 그 입장에서 느끼는 것을 내담자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라 잘못 추측하게 한다. 이때 심리적 그리고 개인적 이론이 우리의 공감적 감수성을 내보내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상담자의 발전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론과 그것이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자각하도록 도울 것이다. 때로 인간 중심 상담자는 내담자와 만나기 전에 내담자와 그의 삶에 대해 가능한 한 적게 알아야 한다는 요지를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은 그들의 공감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순진한 견해라 생각한다. 그러한 지식이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광범위한 경험을 만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자에게 더 큰 도전의 기회가 된다. 상담자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내담자를 자신의 마음대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태도와 연관성이 명확한 한 분야는 문화적 다양성을 넘나드는 공감이다. 라고는 인간 중심 상담자가 공감을 특별히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만날 때 아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내담자의 다양한 인종적 배경에 관해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그들이 내담자의 배경을 내담자 자신으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인간 중심 상담자에게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는 논리적인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담자의 경우 명백히 그에 관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 결과로 인해 인종적 다양성의 견집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핑크 시리즈로 잘 알려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사회와의 작업에서도 인간 중심에 결핍된 것을 알리기 위한 글이 상당히 많이 쓰였다. 인간 중심 상담자는 모든 내담자의 다양성에 관한 지식을 갈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인다. 사실 이것은 인간성에 관한 상담자의 자각을 확장하기 위한 인간 중심 상담자의 계속적인 발달 과제의 핵심 취지다. 예를 들어 자아에 대한 이슬람교의 개념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다른 이를 존중하고 계속적인 자기 발전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 개념에 편향된 신학에서 나온 영혼의 심장, 자아, 영혼, 성스러운 잠재력과 같은 풍부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 물론 그런 연구가 상담자에게 회교도인 또 다른 내담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지도 않고 어떤 신앙에서든지 추측하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는 상담자의 상상력을 넓혀주고 내담자의 경험에 관한 잠재적 차이점에 대해 그녀의 감수성을 열어준다. 그녀의 내담자 역시 지식이 없는 상담자에게 그의 신앙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기분이 좋을 수 있다. 다음은 상담자의 욕구와 두려움. 단연 상담자의 공감에 가장 광범위하고 다루기 힘든 장애물이 되는 것은 치료적 관계에서의 그녀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이다. 문제에 빠진 사람은 공감적일 수 없다는 표현은 자주 내담자에게 적용되지만 때로는 상담자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담자의 공감은 다른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마음을 빼앗기거나 당황하거나 또는 아마도 내담자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장애를 겪을 수 있다. 내담자에게 느끼는 동정이나 반감의 강한 감정 역시 내담자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머무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때로 경험이 부족한 상담자는 내담자를 매 회기에 향상하려는 자신의 욕구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도와주려는 욕구로 인하여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 마지막 장애의 핵심 징후는 매 회기를 긍정적인 언급으로 마무리하는 것, 고통을 완전히 직면하지 않은 것, 공감의 여행을 단지 안전하기만 하고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상담자가 자신의 내담자에게서 사랑과 필요를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면 상담자의 공감적 경험의 충만함이 그러한 강력한 욕구와의 경쟁 속에서 사라져버리면서 정체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몇몇 경우에 상담자의 욕구가 내담자와 지나치게 결부되어서 내담자의 변화에 대해 개방적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변화가 상담자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상담 접근은 이러한 딜레마를 과도한 개입의 하나로 인식한다. 8장 참조. 어떤 사람의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이 경우에서 특별한 예 하나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파트너와의 관계다. 자신의 시간을 낯선 이의 얘기를 듣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파트너에게는 특히 더 효과적으로 들어줄 것이라는 무언의 가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방하여 파트너의 변화를 경청하려 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이 막 변화하려는 것에 대해 들을지도 모른다. 훈련 과정의 상담자는 때로 이런 종류의 기대로 그들 자신에게 힘든 시간을 겪게 된다. 자신의 공감적 감수성을 내보내는 것은 베푸는 행동이다. 상담자는 그녀의 내담자에게 거울처럼 그녀 자신을 베푼다. 칼 로저스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논문 중 하나에서 우리에게 이 거울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로저스와의 상담에 대해 평을 한 실비아 슬랙이 쓴 초기 논문에서 로저스는 다음의 내용을 인용한다. 로저스 박사는 마법 거울과 같다. 그 과정은 거울에 내가 광선을 내보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나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 나는 거울을 들여다본다. 만약 거울이 반영한 광선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내가 느꼈다면 반영은 왜곡되고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상담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취약할 때 상담자는 흔쾌히 공감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설령 제공한다 해도 그녀 자신의 혼란으로 왜곡될 수 있다. 사람이 취약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자기 보호적이 되는 것이다.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면서 내담자와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상담자는 훈련과 경험, 슈퍼비전을 통해 발전함에 따라 내담자에게 자기 보호적이 될 필요를 적게 느끼기 위해서 충분히 자기 수용적이 되어야 한다. 인간 중심 상담자로서 일부 훈련 과정과 계속적인 발전은 공감과 같은 기술의 장애물이 되는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다. 실로 개인적인 발전은 훈련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책의 3장에서 우리는 상담자의 자기 수용의 핵심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본 바 있다. 공감적 감수성을 내보내는 데 있어 장애물의 개념에 집중하는 것은 상담자의 발달에 다소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우리는 장애 극복이라는 견지에서 그 발달을 동등하게 잘 설명했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자신감 있게 성장할 때 그녀는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의 공감적 감수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그녀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 발전 과정에서 공감, 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의 세 가지 기본적인 대인관계의 특징은 그것이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더욱더 통합된다.